결국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님의 그 역할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는 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정 혼란은 말할 것도 없고요. 경제 위기에 뭐 외교 안보 뭐 참사에 지금 사방에 그냥 어디 쳐다보기만 하면 문제가 터집니다. 저 인간들이 어디 돌아다니기만 하면은 그 자체가 지금 다 문제다 보니까 그냥 오죽하면 옛날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해외 나가서도 맨날 무슨 바이든 날림명 같은 아주 쪽팔린 사고들을 치고 오니까 차라리 해외 나가서 본인 좋아하는 술이나 퍼 마셔라 그냥 어디 나가지 말고 이런 얘기까지 왜 나왔겠습니까? 지금 이제 추석 연휴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가장 우려했던 거 바로 응급실이죠. 지금 응급실에 연휴 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는데 언론에서 이런 기사를 써야 되는 현실 자체가 얼마나 참담한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증, 중증 구분법. 야 진짜. 한마디로 중증 응급 환자는 대형 병원 응급실로,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으로 여기를 가서 분산시키는 게 지금 정부 정책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복지부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겹도록 얘기했지만 아픈 사람들이 내가 지금 아픈 거는 경증인 것 같으니까 나는 그러면 대형병원 응급실로 가는 건 그 염치 없는 짓이겠지. 나는 병의원 가야겠다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심지어 저렇게 응급의료 이용 안내라는 뭐 복지부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의료센터랑 해가지고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공개를 했는데 아니 아파 죽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언제 이런 거 하나하나 읽어가지고 지금 내 증상은 그럼 여기 어디에 해당하지? 추석 때 내가 지금 아픈데 이거 그럼 119에 일단 전화하기 전에 내 아픈 게 지금 어느 정도인지 좀 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끔 지금 정부가 만든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정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까지 특히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망언이 좀 엄청나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다. 이 말을 해가지고 실컷 논란 터뜨리고 막 난리 난 다음에야 뒤늦게 그 사과 아닌 사과 같은 말들을 했었는데 결국에 한덕수의 얘기도 똑같습니다. 국무총리라는 인간이 무슨 뭐 지금 심각한 그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가짜뉴스 취급을 해버리고 위중한 이웃들을 위해서 응급실 이용 양보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안 그래도 서럽고 고통받고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응급실 이용하는 거는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아주 이기적인 놈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면 일단 아파 죽더라도 집에서 그냥 고통을 참아야지 이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파 죽겠는데 경증 중증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는 그 말 자체가 지금 정부의 무개념 무책임을 그대로 보여줬던 장면이었고요. 심지어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안 된다고 보는 게 그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문제 제기하는 그 내용들, 데이터들을 다 무시하고 그거 다 가짜뉴스다.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정작 현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코앞에 있는 응급실을 못 간 여대생도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심정지 상태로 조선대 교정에서 발견된 지 일주일 만에 결국 돌아가시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들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가짜뉴스다, 민주당의 무슨 뭐 공작이다, 정쟁화다 그런 식으로 난리를 치지만 현장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이런 일들이 심지어 기사화 안 된 일들이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심지어 지난 금요일에 그 남천동 방송할 때 또 생방송으로 우리 막 슈퍼챗을 쏴주시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신 분들도 계셨는데 119 서울 지역의 119 신고가 또 마비가 됐었어요. 살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생각이라도 해봤습니까? 112, 119 최소한 이거에 대해서는 언제 24시간 365일 당연한 그 시스템으로 우리가 그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금요일 8시 반부터 119 접수가 안 돼가지고 112로 전화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 문자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때 다 받겠습니까? 이게 아무리 기사도 나오고 문자를 저기서 보내고 하더라도 지금 처음 보는 분들 계실 거고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넘어가실 분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그래놓고 이제 45분 뒤에 9시 15분에 이게 다시 복구가 됐다는 얘긴데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 119 신고 접수 과정이 이렇더라고요. 신고 전화를 하면 이게 네트워크 분배기라는 데 거쳐서 신고 접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각 소방서에 구조, 긴급 지령을 한다는 건데 내린다는 건데 요 네트워크 분배기 차원에서 이게 갑자기 에러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는 사실 뭐 그 이후로 아직 제가 발견한 건 없는데
결국엔 이게 갑자기 먹통이 됐다. 45분 동안 아무튼 119라는 게 먹통이 됐다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안 그래도 지금 정부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돼 가지고 불신하고 있던 사람들 입장에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던 거죠. 이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짜증나고 미래가 불투명해가지고 불안한데 추석 앞두고 또 청년들이 얼마나 우울합니까? 특히 아마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전처럼 저도 어렸을 때는 무조건 추석 명절하면은 친가 먼저 들렀다가 그 이후에 외가 갔다가 그리고 집에 오고 그 친척들 만나고 하면 너무 행복한 순간들 보내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발길이 점점 끊기기 시작하고 지금은 저도 보시다시피 친척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제 방송을 하고 밀린 책을 읽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일상을 보내잖아요. 돌아가신 그 할머니랑 아버지 그 모신 곳에 이제 그냥 다녀오는 정도로 하고 그냥 끝난 건데 결국 이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꼭 청년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외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고 특히 청년들이 그 중에서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뭐 대표적으로는 만나면 학생들 10대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너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그래서 어디 대학 갈 건데? 대학을 가면 끝이냐? 그럼 그것도 아니죠. 대학 가고 나서는 너 어디 취직할 건데? 그럼 또 연애 얘기하고 그럼 또 갑자기 자연스럽게 또 결혼 얘기로 넘어가고 또 자녀 얘기로 넘어가고 또 연봉이 어떻네 저쩌네 막 하고 끝없는 훈수 이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없었냐? 옛날에도 있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시대적 분위기 자체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그 과거의 여러 가지 그 당연하게 인식했던 그런 그 간섭, 막 훈수, 막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서는 그게 조금 더 적극적인 저항하는 분위기로 넘어가면서 예전보다는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많잖아요. 물론 뭐 제사에 대해서도 그렇고 꼭 제사가 아니더라도 만남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가족마다도 이제 분위기가 너무 다릅니다. 다 다른데 제일 중요한 거는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더 이상 어른들의 그 과도한 간섭, 과도한 훈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스트레스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가족과 친척들의 참견, 요게 이제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 명절 때만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가장 고통받고 힘들어 하잖아요. 24시간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는데 내가 지금 당장 너무 힘든데 근데 또 왜 가족들 만나고 막 친척들 만나고 하면은 또 그 얘기를 2번, 3번, 10번 들어야 되냐 이런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친척들 스트레스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가 가장 문제냐, 추석 민심 모르니 김건희가 문제, 경상도 부모님도 돌아섰다. 한마디로 내 이 여러 가지 취업, 뭐 예를 들어서 입시, 연애, 결혼, 자녀 이런 문제들도 있지만 지금 이 대한민국은 2024년 대한민국 이 추석은 저 이 2명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내가 죽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실제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부산 출신 김모 씨 50대죠. 대통령 부부에 대한 부모님 생각이 아주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아무래도 영부인 문제가 큰 것 같다. 부산 출신의 50대가 또 이런 얘기를 할 정도고요. 경북 영주, 저희 또 아버지께서 그 어린 적에 그 고향이 경북 영주 풍기 출신이시다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 풍기를 자주 갔거든요. 그 지나가면 막 동양대학교 막 있고 해가지고 거기에 또 지금도 아버지 지인분들과 막 그런 친척분들이 되게 많이 살고 계세요. 제가 왜 이런 활동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하다고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분위기가 얼마나 이게 반민주당 정서를 갖고 있는지를 잘 아는 입장인데 그걸 뛰어넘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막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47세의 한 경북 영주의 권모 씨는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님께서 대통령이 미쳤다고 하시더라. 김건희는 본인이 대통령인 줄 아는 것 같다. 이게 지금 모든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뭐 PK, TK 할 거 없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가 그냥 TV에 나오는 것만 봐도 그냥 꺼버리고 채널 돌려버리고 싶을 정도로 비호감도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고요. 이러니까 최근에 또 윤석열 최저 지지율 찍었잖아요. 한국갤럽에서. 이제 곧 10%대로 갈 거라는 전망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한겨레에서 이렇게 일침을 날립니다. 사실상 식물 대통령이다. 야, 이거 당연한 거죠.
식물입니다. 식물. 뭐 합니까 도대체 본인이. 주도적으로 제대로 하는 거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9월 2주차 20% 부정평가 70%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20%에서 조금만 딱 1%만 떨어지면 10%대 진입한 거면 훨씬 파괴력이 컸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40대의 긍정 8%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부정이 90%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6070의 긍정 부정평가 60대는 부정이 59%나 되고요. 70대 이상도 48%나 됩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무조건 뭘 하더라도 그냥 국민의힘을 지지하던 사람들조차 이건 등 돌렸기 때문에 나온 결과인 거고, 특히 밑에 보시면 성향별로 보더라도 보수 긍정 38, 부정 53, 심지어 중도 보시면 어마어마합니다. 진보는 굳이 제가 안 볼게요. 중도는 긍정 16에 부정 74. 앞서서 부산 출신, 뭐 경북 출신, 심지어 막 그 분들의 부모님까지도, 부모님이 이제 딱 6070 TK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조차도 왜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냐? 이거는 딱 대한민국에서 2명,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들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일보에서도 실제로 이런 글까지 올라오는데요. 10%대 위험 수위도 시간 문제로 보인다. 이게 무슨 뭐 한겨레, 경향, 오마이 뭐 이런 데가 아니라 한국일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인 대통령실이 원래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면 진작 이런 식으로 강행은 못했어요. 아까 앞서서 쭉 말씀드렸던 의료 대란에 대한 해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현안 문제들을 두고 결코 이렇게 막장스럽게 갈 수가 없었는데, 지금 윤석열이니까, 사실상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허수아비에 가까우니까 지금 이런 아무리 많은 경고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듣는 척도 안 한다는 거죠. 심지어 미 외교 전문지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했더라고요. 윤석열 지지율은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미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에서 아직 윤석열 임기가 한참 남았지만 독선적 접근 때문에 지지율 회복은 어려워 보인다는 분석을 한 거고요. 이런 와중에도 윤석열의 메시지가 뭐냐? 사방에서 국힘을 찍고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들마저도 등 돌리는, 심지어 보수 성향의 6070 세대들까지도 등 돌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윤석열은 계속 자유민주주의 타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북한 얘기 계속하는 거고, 반국가 세력을 광복절 때 언급하더니 이제는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언급을 해서 엄청난 조롱을 당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네이버 댓글에서도 보시면 반응은 처참한 수준인데요. 북한보다 더한 놈이 할 말 아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왜 나오겠습니까? 대통령 싫어하는 70%가 어찌 북한 동조 세력이 되냐? 어이가 없다. 같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도대체 적당이라는 걸 몰라요. 오히려 더 나가죠. 사람들이 비판을 하면 그걸 수긍하고 눈치 보는 척이라도 했던 게 과거의 자칭 보수 대통령들이었다면 지금은 안 그럽니다. 내가 난데 니들이 어쩔 건데 하면서 대놓고 걔랑 같이 또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람들을 조롱을 하는 이런 모습에, 특히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 그 난리를 쳐놓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다. 대놓고 조롱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롱이라는 말로밖에 표현을 못해요. 이게 조롱이 아니면 뭡니까? 조롱이 뭐 별다른 거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열받아 하고 제발 그만해달라 하고, 그리고 과거 본인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사과라도 하고, 그리고 책임질 거에 대해서는 책임지겠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저렇게 추석 인사를 하든 뭐 마포대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제주도를 가든 뭐 알아서 할 거죠. 그런 건 쏙 빼놓고 저렇게 대놓고 국민들 보란 듯이 이건 매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조롱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비판한 거에도 많은 공감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국민보다 이건 개를 앞세운 거다. 그러니까 개사가 때 우리가 또 뻔히 봤었잖아요. 우리가 괜히 지금 억지로 뭐 꼬투리 잡자는 게 아니라 사과하라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야 얘 딱 처먹어라 그냥. 이 개사과 사진 이거 가지고도 엄청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오히려 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분노하면 대놓고 그걸 긁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저도 옛날에 그 프로게이머 시절에 여러 그 게임 전략과 관련해서 제가 뭐 이걸 빗대가지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게임하면서도 상대방이 소위 긁혔다고 요즘 표현 많이 하죠. 상대방이 좀 긁혔다? 좀 열받은 것 같다? 그럼 그 부분을 계속 후벼 파는 겁니다.
아예 그냥 죽어봐라라는 그런 심보로. 근데 이거를 이제 대통령이랑 김건희 씨가 저러고 있으니까 이제 오죽하면은 김건희의 돈 없는 대통령 행세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죠. 이제는 뭐 김건희가 뭐 V1이다, 대통령이다, 윤석열 허수아비다 이런 말조차도 아무 타격이 없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나댄다는 얘기를 언론에서도 당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보통 이제 그 비판 좀 해보다가 윤석열이 MBC 노골적으로 조지기 시작하고 막 방통위 장악하고 언론사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그냥 바로 고소고발 때리고 이런 보통 이제 중기로 넘어오면서 눈치 보고 쓱 빠지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너무 막장스럽게 가니까 하나둘씩 이제 약간씩 목소리 내보고 이거는 국민 여론으로 봤을 때 도저히 윤석열이 감당할 수 없겠다 싶으면 이런 식으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는 보도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중동에서도 계속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던 거를 다들 아실 거예요. 물론 중요한 건 그렇다고 조중동이 뭐 정신을 차렸다거나 제대로 된 보도를 한다거나 이런 의미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냥 명분 쌓기 용으로 특히 그 김건희 씨의 너무 한참 선 넘은 거에 대해서 그냥 좀 약간 그냥 뭐 10 정도 잘못했으면 1 정도 툭 건드리고 나도 이 말 했잖아 라는 거 기록 한 줄 남기는 용이지 아무튼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저는 손짓 제스처 같은 것도 보세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자기가 저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게 지금 많은 시민들이 분노한 포인트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사진 찍힌 걸 갖고 우리가 뭐 어디서 끄집어 와가지고 야 지금 김건희 보니까 어디 돌아다니고 있더라. 우리가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혼자 조용히 어딘가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이런 거라면 오히려 이거 비판하는 사람이 역풍 맞게 되겠죠. 야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뭐 어디 숨어갖고 5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조용한 내조 하겠다고 대선 과정에서 그렇게 오만 소리 다 하더니 끝나자마자 뭐 제2부속실 집어치우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손짓 제스처까지 해가면서 자기가 진짜 대통령 행세를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저게 뭐였습니까? 당부, 조치, 개선. 야 이게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던 심지어 온갖 범죄 혐의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사람의 행보라고 보입니까? 자기가 뭔데 당부를 하고 조치를 하고 개선 요구를 하냐고요. 특히 이게 자살 예방에 나섰다는 것도 정말 기가 막혔죠. 그래서 즉각 권익위 국장님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이 또한 이건 대놓고 조롱하는 거라고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니들이 어쩔 건데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걸 최1순위로 놓고 있는 것도 짜증나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막 방송하는 분들도 얼마나 속 터지겠습니까? 이건 뭐 맨날 야 이 정도면 민주진영이었으면 엎어지고도 한 10번을 엎어졌을 법한 짓들을 저질러 놓고 저렇게 당당한 짓을 막 당당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얼마나 속이 뒤집히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지치고 야씨 모르겠어 이거 뭐 말해봤자 바뀌는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저들 입장에선 오케이 땡큐라고 하는 걸 아니까 끝까지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짜증나는 게 뭡니까? 천공.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정권 초기부터 무슨 말을 하면 금세 빠르면 몇 주 늦어도 몇 달 안에 꼭 정부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6월에도 유튜브 채널에서 본인이 이런 주장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자살률을 낮추는 걸 해야 된다. 이러고 나서 귀신같이 또 김건희 씨가 가가지고 자기가 대통령인 것 마냥 자살률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막 정신건강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의 속이 뒤집어지고 정신건강이 아주 막 피폐해지고 이게 지금 누구 때문입니까? 아니 모든 게 왜 다 윤석열 김건희 탓을 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뭘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홍민성이란 이름 아마 정치 고관여층 분들은 정말 잘 아실 겁니다. 뭔데 이 사람이 비공개 순찰을 나선다고 기사를 쓴 거지 하고 이름을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야 여기서 또 홍민성 씨가 나오는구나. 이게 이제 예전에 캡처해둔 거라서 실제로 그 채팅 훨씬 더 많이 달렸었고요. 이 홍민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국경제의 홍민성이라는 사람인데 홍민성 씨가 쓴 기사 제목들입니다. 뭐 나경원 얘기를 해가지고 김건희 부당하게 민주당이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정치 공세 아니냐는 생각이 여전하다. 한동훈은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결론에 검찰이 팩트로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주장을 했다고 따옴표를 저렇게 또 친히 쳐주고요. 김건희 명란 어묵 짱 최고. 야, 아니
경제지에서 지금 저게 명란어묵 짱이라고 하면 뭐 경제가 살아난답니까? 김건희 명품백 논란 첫 사과.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 최재형 입건, 명예훼손 등 혐의, 이런 기사. 야, 그리고 일단 한동훈에 대한 그 일방적인 사랑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로. 한동훈 센스가 돋보였다고 그렇게 호평,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호평이라고 저렇게 띄워주고, 특히 들기만 하면 품절이라면서 김건희 한동훈 가방의 놀라운 공통점이라고. 한동훈 어록 신드롬 책으로 나온다. 이야, 이런 한국 경제 홍민성이 이번에 김건희 씨가 마포대교 가가지고 그 논란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그 비판을 불러왔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순찰에 나섰다고. 이야, 대단합니다. 예, 홍민성이라는 사람. 이러니까 모든 기자를 우리가 싸잡아서 비판하진 않지만, 이야, 참 낯짝도 참 두껍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번 봤어요. 또 찾아봤습니다. 이 기자에 대한 평가가 좀 어떨까 하고 보니까 정론직필해라, 애완견 소리 듣지 않도록, 음식 쓰레기 받아먹는 돼지우리 안에 돼지를 갖다, 민성아 인간이 되라, 막 도배가 돼 있기도 하고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뭐 본인 딴에는 좋을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연락이 올 수도 있고, 뭐 인정받았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런 식으로 그 따옴표 써가지고 그 기자 생활 하는 게 과연 나중에 사람들한테 뭐라고 기억에 남을지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당연히 들을 리가 없죠. 아무튼 대통령실에선 뭐라 그러냐, 김건희 행보에 정쟁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툭하면 이재명 성역화 타령하는 인간들이 김건희 행보에 대해서 조금만 문제 제기하면, 야, 이건 부적절한 거야. 진정성을 안 보내. 이것들이 우리 김건희 여사의 진정성을 봐봐. 얼마나 진정성 있으면 약자들, 소외계층들 챙기고, 정신건강 챙기고, 자살 이거 예방하기 위해서 직접 본인이 마포대교까지 가가지고 직접 시찰도 나가시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간들이 그럼 이재명 대표는 왜 그렇게 성역화 타령하면서 욕하는 겁니까? 뭐만 하면 성역화라며요. 아니, 당내에서 압도적인 당원들의 지지가 따르면 그거는 성역화라 그러고, 정작 자기들이 옆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김건희 씨를 더 옹호하면서 저런 식으로 자기들이야말로 진짜 성역 중에 성역을 쌓는 주제에 뭔 맨날 입만 살아가지고, 아니 이게 도대체 뭔 김건희가 약자와 소외계층을 챙기냐고요. 도대체 사회적 약자를 언제 챙겼습니까? 아니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바이바이 플라스틱이네 뭐네 이런 걸 할 거면 바로 옆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정책이나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언제적 신자유주의를 다시 갖고 와가지고 기업의 규제를 철폐하고 결국 기업의 사내유보금 늘리면, 그럼 이게 낙수 효과가 돼가지고 결국엔 서민들, 특히 노동자들, 이들이 잘 먹고 잘 살 거다. 그러면 이게 다 대한민국의 결국엔 그 성장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 언제적 얘기입니까? 낙수 효과가 그래서 있었습니까? 이미 이명박 정부 때 이거 낡은 거라고. 이미 그 데이터가 다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낙수는 무슨 낙수입니까? 다 그 기업의 돈으로 그냥 다 사내유보금 들어가고, 이 돈이 그러면 제대로 풀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내수시장 활성화를 하자고 이재명 대표님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하자, 심지어 한 발 더 나아가서 야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느니 차라리 그러면 선별, 차등 그거 받아들이겠다 라는 말씀까지 하면서 대화를 하자 그래도 그건 보는 척도 안 해요. 그런 인간들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약자 얘기하고 이분들 돕는 것 자체를 포퓰리즘이라며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서 똑바로 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저렇게 김건희 씨가 사진을 찍고 댕기면 이 정도까지 욕먹진 않을 겁니다. 근데 옆에서 윤석열 대통령 완전 딴판 행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실세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여기저기 대통령실 제공으로 비공개라면서 무슨 온갖 데다가 다 언플 쏟아내고 있으면 이거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냐고요. 근데 더 웃긴 건, 야, 이걸 뭐 호재라고 봐야 됩니까? 뭐라고 봐야 됩니까? 김건희의 활동을 더 늘린다. 어제 저녁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자, 제복공무원 물밑 지원 전념. 도대체 저 물밑, 비공개, 이걸 내가 알던 단어의 개념 자체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아니, 활동을 더 늘린다면서 정작 이런 문제들, 활동을 늘리든 나발이든 지금 각종 주렁주렁 달고 있는 그 김건희라는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좀 다수의 시민들 입장에서 납득 가능한 처리를 하고 그리고 뭘 하든 말든 하든가요.
이러니까 정신 건강은 김건희 때문에 지금 가장 힘들다. 응? 결국 김건희 씨가 저렇게 나대면 나댈수록 국힘은 더 빨리 망한다. 좀 요런 얘기까지 당연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자기가 정권을 잡았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미 대선 과정에서 만천하에 다 드러났었죠. 이때도 설마 하던 사람들이 찍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아, 난 그럴 줄 몰랐다. 오케이, 차라리 지금이라도 뭐 그럴 줄 뭐 알았든 몰랐든 지금이라도 저기가 막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민주당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윤석열 정부랑 김건희 씨한테 제대로 말이라도 해보라니까요. 아니, 문재인 정부 때 틈만 나면은 자기가 엄청난 그 용기를 가지고 엄청난 탄압에 맞서 싸우는 투사처럼 행세하던 인간들이 죄다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검사도 2%에 그렇게 글끄적이고 그렇게 용감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검사들이 지금은 블라인드 같은 데 가가지고 익명으로 지금 끄적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쫄보들이 다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 얼마나 난리법석 요란을 떨겠습니까. 다시 막 2%에 글 써서 옷 벗을 각오를 하고 내가 쓴다. 어떠한 탄압이 오더라도 난 맞서겠다.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용기 내서 뭐 이런 얘기들 어마어마하게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결국에는 김건희 씨가 저렇게 나서면 나설수록 언론에서도 이렇게 지적하듯이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거고요. 키포인트는 이건 거죠. 정상적이라면 윤석열의 레임덕이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김건희의 레임덕이라고 표현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은 이미 식물로 들어섰다는 얘기인 거고요. 한강뷰 드레스룸, 숲뷰 사우나실. 이 한남동이 참 한남동에다가 대통령 관저를 저렇게 또 진짜 이 비밀의 방을 만들어가지고 그래놓고 이거에 대한 그 관저공사 문제 제기를 계속 민주당을 비롯해서 언론에서도 일부 취재를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계속 말 바꾸고 답변 회피하고 결국엔 감사원 같은 데서도 이게 문제 없어, 특혜 없었어,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저들의 논리로 보더라도 이건 말이 안 맞다는 거죠. 왜냐? 국가 중요시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럼 그렇게 중요하다면 얼마나 이 애초에 그 인테리어부터 증축 공사 이 모든 그 과정들이 얼마나 그러면 또 그 투명하고 심도 깊게 해야겠습니까? 근데 정작 그런 거는 법인 등기도 없는 개인 사업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놓고 엄청나게 막 보안에 신경 쓴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마저도 자기들 말에 그 앞뒤가 바로 그 맞지 않고 자기들 말에 자기가 그냥 자빠져버리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결국엔 책임 있는 누구도 한남동 관저의 미스테리를 풀지 않는다는 게 지금 매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한준호 의원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거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는 걸 또 공유를 드렸던 것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으로 보더라도 내조라고 하면서 박근혜 씨한테 남편이 있었다면 뭐라고 조언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윤석열의 위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에 대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결국 보수 우파들까지 윤석열의 지지부진에 실망한다. 그럼 뭘 실망하는 거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태극기 부대들이 가장 바라는 거 딱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구속, 이재명 대표 구속. 이 두 가지를 지금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다는 건데 왜 이것도 못하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실제로 그러니까 검찰에서 막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가족들 탈탈 털기 시작하고 또 특수부 특유의 언플 막 시작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째 계속 털어대고 있고 뭐가 안 나오면은 뭘 만들어서라도 증인들의 말이 바뀌면 보통은 이제 그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도 뭐가 말이 바뀌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무슨 이재명 대표 안 좋은 그냥 무슨 욕만 하면은 그걸 그대로 받아 써가지고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민주당에 타격이 된다, 이재명 대표한테 타격된다면 그냥 까대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걸로도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정도로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고요. 결국엔 김건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근데 저들이 바라는 건 뭐냐? 제일 중요한 건 자기들의 자칭 보수 정권 재창출이죠. 뭐 이거에 대해서도 쭉 이것저것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일단 오늘은 요 정도로만 일단 보고요. 당연히 이에 대해서도 그 김대중 전 대통령 아닙니다. 조선일보 김대중이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옛날에 막강했지만 지금은 전형적인 소위 퇴물 취급을 받고 있죠. 지금 오히려 김건희 명령대로 움직였는데 무슨 내조 타령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친한으로 분류되는 정광재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김건희 기소 가능성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 야, 이게 지금 국힘 대변인인데 전주 손모 씨, 이 2심에서 방조 혐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 손모 씨랑 김건희 씨는 비할 바에 못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 계좌 이용된 것도 지금 막 48건에 23억, 김건희 최은순 이익 뭐 이런 걸 비교해봐도 이건 김건희 씨를 더 이상 그냥 얼렁뚱땅 덮고 넘어갈 수 없을 정도까지 일이 커진 상황이란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그 김건희에 대한 수사 급물살 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보셨듯이 김건희 씨는 오히려 저렇게 얼굴 들이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국힘 입장에선 더더욱 큰 타격이라는 거고요. 국힘이 뭐하고 있나 보니까 최근에 챗 GPT로 국감을 대비한다 하더라고요. 이제 추석이 지나고 좀 이것저것 또 텔레그램 논란 관련해서 터질 거 터지고 나면 좀 있으면 이제 국감 시즌입니다. 이제 그때 또 어마어마한 제보들이 가지 않겠습니까? 특히 공무원들 중에서도 내가 지금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민주당에 익명을 요구하면서 제보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국감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힘에선 뭐냐? 챗 GPT로 국감을 대비한대요. 아니 지금 이게 무슨 기술적인 문제입니까?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글 파일이나 엑셀 파일을 쓸 줄 몰라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철학적으로 인물 자체가 그냥 철학의 빈곤, 인물의 심각성,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당내에 철학이 뭔지도 모르겠고 인물, 윤석열, 김건희 리스크 앞에 쭉 보여드렸듯이 저 자체가 문제예요. 근데 보니까 한동훈이 취임 이후에 실력 있는 정당을 꾸리자면서 그래가지고 뭐 기업을 비교하면서 야 우리도 이제 국민의힘이 새로운 국민의힘으로 가자, 좀 실력 있는 능력 있는 당으로 가자, 그러면서 저 챗 GPT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챗 GPT에다가 지금 뭐 김건희 윤석열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뭐 잘한 점 5가지 설명해줘. 그래서 그럼 5가지 뭘 찾아갖고 얘기하겠죠.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럼 그걸 갖고 와갖고 야 챗 GPT 이 과학 기술 이런 AI 기술도 지금 윤석열 김건희 잘한다고 하잖아. 요런 장난질 치는 사람들이 혹시나 설마 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물 자체가 문제인데 아무리 챗 GPT 할아버지가 온들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도 뭐라 그러냐, 최소한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살아남는 길은 딱 하나예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윤석열이랑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닌 이상 누가 어떻게 한동훈 대표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 당연히 못 지키는 거고요. 근데 한다는 소리가 뭐냐, 대공수사권 얘기를 하면서 또 간첩수사를 포기한다면서 민주당 욕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와중에 대공수사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이 난리가 난 마당에 무슨 메시지를 내고 있나 보니까 또 민주당 욕하면서 국정원 얘기를 꺼냅니다. 왜 한동훈이 국정원 얘기를 지금 저렇게까지 하는가? 국정원의 간첩수사권 폐지를 이어서 국정원의 조사권까지 민주당이 폐지하려고 한다면서 이걸 국정원에서 마치 굉장히 바라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국정원 입장에서는 개혁을 당하면 그럼 자기들의 기존에 누리고 있던 여러 가지 특혜에 가까운 짓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과거처럼 못하게 되니까 옛 영광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그런 걸 하고 싶을 텐데 그 구미에 딱 맞는 말을 지금 이 시기에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한다? 요것도 사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간첩수사는 국익을 지키는 중요한 임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가 기밀 유출했던 김태호라는 사람을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저렇게 긴 시간 냅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마디라도 해보라니까요. 그렇게 국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그 반국가 세력에는 국가의 기밀 유출하고 그런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라며요. 지금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군사 기밀, 국가 기밀을 유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려 안보실의 핵심 보직을 꿰차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진짜 전형적으로 엉뚱한 데를 보면서 민주당만 때리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 타령할 때입니까 지금이?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정보사 기밀 유출 때도 제가 쭉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저거는 전형적인 남탓과 본질 흐리기다. 정보사 그 비밀요원 정보 유출 사건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는 그때도 민주당 때리기를 선택했었는데 이거의 문제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정부 책임론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야당, 근데 정보 유출 거기로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정보 유출범 쪽으로. 근데 결론은 법무부랑 법원행정처
합의안 마련하고 이견 조율을 전제로 법안 심사에 임해가지고 당시에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게 팩트인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된 거다, 이런 말장난을 했던 거라는 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논의에 적극적이었던 건 민주당 쪽이었었고요. 심지어 홍익표 전 의원은 3차례 같은 법안을 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건 다 저들 눈에는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 그냥 일단 첫 번째도 민주당 잘못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민주당 잘못으로 가야만이 저들, 특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요 윤석열의 압박과 반민주당으로 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키우려는 그 사이에서 좀 주워 먹을 게 또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지금 저러고 있는 것 같고요. 국정원과 한동훈에 대해서는 제가 좀 차차 이건 또 자료를 잘 정리해가지고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에서는 저들이 워낙 비상식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뭐 개헌법 개정 추진을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의 수들을 다 정리를 하고 거기에 맞는 플랜들을 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또 김민석 의원님이 또 여러 가지 경고성 발언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 실제로 이 사안들을 굉장히 심각하고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또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님의 그 집권을 위해서 또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과 실로 막 여기저기 일정들을 소화하시면서 또 그 대안들을 모색하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안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법한 게 있으면 최대한 당에 좀 소통을 하면서 힘을 보탤 시점이다. 그동안은 제가 뭐 노무현재단에서도 하는 일이 있고,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이게 결국 DC 일베 뭐 펜코의 그 오만 가지 막 그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과의 그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또 이제 추석 지나고 좀 정준희 교수님하고 같이 뭘 하려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좀 저도 판을 생각보다 더 키워가지고 아무튼 본격적으로 DC와 일베만큼은 확실히 대응해야 된다. 펜코는 그 사이에서 또 이제 막 이 장난질 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고, 노골적으로 DC와 일베와의 싸움은 아무튼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를 마크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안 그 당하고는 좀 이렇게 소통도 잘 안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걸 같이 병행해야 할 시점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제가 추석 지나고는 밤에 생방송도 조금 더 평일에 늘리고, 그리고 당하고도 교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아마 어떤 뭐 역할을 맡아가지고 또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노무현 재단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왜 DC 일베와의 전쟁으로도 이어지는지, 이거는 제가 차차 앞으로 계속 좀 긴 시간을 두고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결론은 뭐냐, 김건희 씨가 나대면 나댈수록 국민의힘 리스크는 계속 커져가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저들 입장에서는 무기력해지길 바라고 있을 텐데 그렇게 호락호락한 민주시민들이 아니죠. 지금 일시적으로 짜증이 나가지고 뭐 뉴스나 뭐 유튜브 영상이나 뭐 커뮤니티를 끊으신 분들은 계시지만, 본격적으로 저들이 무너지는 시점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또 거리로 달려오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이까지 이걸 지탱하게 만드는 게 지금 저를 비롯한 우리 스피커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뭐 남천동에서 막 활동하는 알림이단 분들의 그런 긍정적이고 센스 있는 그런 에너지도 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